가족 이야기 채널을 찾아주신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1998년 버려진 옆집 벙어리 아가씨. 동정심에 결혼했다가 첫날 밤 모두가 부러워하는 대박을 터뜨린 사연입니다. 10월 서울의 하늘은 희망을 삼킨 듯 잿빛이었습니다. 이 잿빛 하늘은 낭만적인 가을의 서늘함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씻어내거나 혹은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이 예고 없이 쏟아지는 폭우의 전조였습니다. 제 이름은 민수, 35. IMF 외환 위기의 칼바람 속에서 도시의 수많은 실업자 군단에 막 합류한 참이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 서늘한 감각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공장장님이 저를 사무실로 부르시더니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민수 씨, 요즘 공장 사정이 너무 안 좋아. 주문이 뚝 끊겼어. 미안하네. 이거 얼마 안 되지만 위로금일세. 가족들하고 잘 지내게. 그분의 손길은 제가 평소에 나르던 시멘트 포대보다 훨씬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얇은 봉투를 받아들고 억지로 일그러진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이해합니다. 이해는 무슨, 당장 다음 달 집세, 전기세, 수도세, 그리고 매달 들어가는 어머니의 약값은 저의 사정을 조금도 이해해주지 않을 텐데요. 지난 10년간 제 청춘을 바쳤던 봉제 공장을 나서는 제 손에는 쓰던 물건 몇 개가 담긴 낡은 종이 상자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오늘따라 공장 정문은 유난히 회색빛으로 차갑게 보였습니다. 저는 곧장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무슨 낯으로 집에 간단 말입니까? 어머니의 기대에 찬 눈빛을 마주하고 실직했어요 라는 두 글자로 그 희망을 꺼뜨려야 한단 말입니까? 35, 집안의 기둥이라는 남자가 이제는 어깨에 아무런 짐도 없는 동네 백수보다 못난 놈이 된 것 같았습니다. 적어도 그들은 부양할 가족은 없으니까요. 저는 목적 없이 하염없이 걸었습니다. 퇴근 시간에 서울 뒷골목은 시끄러웠습니다. 오토바이 소리, 배달 소리, 아이 우는 소리, 모든 소음이 귀로 쏟아져 들어왔지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실직이라는 두 글자만 윙윙거렸습니다. 내일은 뭘 해야 하지? 어머니께는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까? 하늘은 금세 어두워졌고 이내 비가 쏟아졌습니다. 양동이로 물을 퍼붓는 것 같았습니다. 이 비는 정말 운명 같았습니다. 마치 제 뺨을 후려치는 차가운 물벼락처럼 저를 엉망진창인 생각에 대패서 끄집어냈습니다. 저는 생쥐꼴이 되어 급히 문 닫은 가게의 처마 밑으로 피했습니다. 빗물의 냉기가 살갗을 파고들었지만 마음속의 한기는 그보다 더 지독했습니다. 저는 계단에 주저앉아 종이 상자를 끌어안았습니다. 제 자신이 너무나도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바로 그때 길 건너편 낡은 구멍 가게 처마 밑에서 시끄러운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즐거운 웃음이 아니라 천박하고 비열한 조롱의 소리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빗줄기 사이로 눈을 가늘게 뜨고 그쪽을 보았습니다. 저와 나이가 비슷하거나 더 어려 보이는 청년 몇몇이 누군가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옷차림은 허름하고 머리는 덥수룩한 게 저처럼 일거리를 기다리는 동네 건달들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른 의미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여자를 밀치고 놀려대고 있었죠. 그 여자는 몸집이 작고 깡말랐으며 낡은 몸진 바지 차림에 식료품 몇 개가 담긴 비닐봉지를 꼭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고개를 푹 숙인 채 그들을 지나치려 했지만 무리 중 한 놈이 그녀의 비닐봉지를 낚아채 머리 위로 치켜들었습니다. 어이, 예쁘니 어딜 그리 급하게 가시나? 비도 오는데 오빠들이랑 좀 놀다가. 여자는 봉지를 되찾으려 애썼지만 입만 뻐끔거릴 뿐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분노와 두려움에 차 있었지만 그녀는 침묵했습니다.
우두머리로 보이는 놈이 껄껄 웃었습니다. 어쭈, 이 벙어리가 고집은 세네. 말 좀 해봐, 아가씨. 오빠 사랑해요. 한마디만 하면 돌려줄게, 벙어리. 그 말에 갑자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 또한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그 광경을 보니 가슴 속에서 무언가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불의를, 강자가 약자를 괴롭히는 꼴을 참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래서는 실패한 남자일지 몰라도 비겁한 놈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깊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벌떡 일어나 종이 상자를 옆으로 던져두고 빗속을 가로질러 달려갔습니다. 멈춰, 지금 뭐하는 짓들이야. 제 고함은 빗소리를 뚫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놀라 저를 쳐다봤습니다. 우두머리 놈이 입꼬리를 비틀었습니다. 웬 놈이야? 정의의 사도 납셨네. 내가 뭔데 우리 일에 끼어들어. 저는 흠뻑 젖어 머리카락은 엉망이고 꼴은 그들보다 더 비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힘없는 여자 하나 괴롭히는 게 창피하지도 않냐. 당장 그거 돌려줘. 네가 뭔데. 그 놈은 비닐봉지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채소와 계란이 사방으로 뒹굴었습니다. 그렇게 갖고 싶으면 주워 가든가. 여자는 급히 바닥에 엎드려 빗속에서 흩어진 것들을 허둥지둥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물이 빗물에 섞여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제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습니다. 저는 달려들어 우두머리에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 짐승만도 못한 놈들아. 저는 싸움꾼이 아니었지만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사람의 기세가 그들을 주춤하게 만든 것 같았습니다. 그들도 저를 밀치긴 했지만 이를 크게 벌이지는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시끄러운 것을 보고 신고한 모양이었습니다. 청년들은 욕설을 한번 내뱉고는 너 오늘 얼굴 기억해뒀다 라는 말을 남긴 채 어두운 골목으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저는 빗속에 서서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돌아보니 여자는 여전히 땅바닥에 주저앉아 깨진 계란을 주워 담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가가 그녀 옆에 쭈그려 앉았습니다. 저, 괜찮으세요?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그녀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있었습니다. 비와 공포에 질려 창백했지만 아름다운 계란형 얼굴, 크고 검은 눈동자는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은 뒤 다시 찢어진 채소 조각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자주 괴롭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여자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만 저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그녀가 남은 것들을 줍는 것을 도왔습니다. 이거 다 망가졌네요. 어디 사세요?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여자는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더니 무언가 생각난 듯 등 뒤에 맨 작은 가방을 뒤져 달아빠진 작은 수첩과 볼펜을 꺼냈습니다. 빗줄기 사이로 비치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그녀는 무언가를 열심히 적었습니다. 저는 놀라서 지켜봤습니다. 그녀가 저에게 수첩을 내밀었습니다. 비스듬히 기울어진 아주 예쁜 글씨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아저씨도 어서 가보세요. 비 맞아서 감기 걸려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말 못하시는 거예요?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벼운 끄덕임이었지만 제 가슴에는 망치가 내리치는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아까 그놈들이 외치던 벙어리라는 말이 사실이었던 겁니다. 저는 수첩의 글씨와 여자를 번갈아 보며 망연자실 서 있었습니다. 벙어리, 그 경멸적인 단어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눈앞의 여자를 보니 그녀를 벙어리라고 부를 만한 구석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제가 들어본 그 어떤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눈에는 두려움과 수치심이 있었지만 그 깊은 곳에는 고집스러울 정도의
강인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비는 조금 잦아들었지만 여전히 우리를 춥게 만들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저는 바닥에 흩어진 물건들을 내려다봤습니다. 다 망가졌네요. 저녁 식사 준비하시던 거 아니에요? 여자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시 수첩에 적었습니다. 제 저녁밥이었어요. 저는 그녀를 보고 다시 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주머니에 다음 주까지 버틸 돈이 있는지도 모르는 실업자 신세. 하지만 그녀를 이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었습니다. 저 가게 아직 문 안 닫았죠? 제가 이거 다시 사드릴게요. 여자는 손사래를 치며 황급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는 수첩에 적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제 잘못인걸요. 아저씨가 도와주신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해요. 그쪽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전 민수예요. 여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적었습니다. 수진. 다들 저를 수진이라고 불러요. 수진. 저는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여기 계속 서 있으면 비 맞아요. 어디 살아요? 제가 데려다주고 가게에 들러서 물건 다시 사드릴게요. 혼자 가시는 거 불안해서 안 되겠어요. 수진은 저울질하듯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아마도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아서 누구도 쉽게 믿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아까 그 건달들이 서 있던 구멍가게 쪽을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저기 살아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보니 그곳은 괴팍하기로 소문난 박 사장네 구멍가게였습니다. 저는 찢어진 비닐봉지를 주워 아직 쓸만한 것들을 담아주었습니다. 그녀도 허둥지둥 일어나 옷에 묻은 흙을 털어냈습니다. 우리는 불과 몇 걸음 떨어진 구멍가게로 향했습니다. 가게에 들어서자마자 주인인 박 사장이 소리쳤습니다. 어이, 수진이. 이 시간까지 어딜 싸돌아다니다. 이제 와. 비 오는데 손님은 누가 보라고. 수진은 황급히 고개를 숙이고 안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문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사장님, 계란하고 채소 좀 주세요. 박 사장은 눈을 가늘게 뜨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자네, 김 여사네 아들 민수 맞지? 실직했다더니 할 일이 없어서 저 벙어리랑 어울려 다니나? 제가 실직했다는 소문은 정말 발도 빨랐습니다. 하긴 이 좁은 서민 동네에 비밀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멋쩍게 웃었습니다. 네, 그냥 좀 쉬고 있습니다. 쉬어. 이 판국의 일을 쉬면 흙 파먹고 살려고. 쉬. 박 사장은 투덜거리면서도 계란을 꺼내 주었습니다. 저는 돈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봉지 2개에 나눠 담아주세요. 하나는 수진 씨에게 전해주시고요. 아까 불량배들 때문에 망가진 거 제가 대신 물어주는 셈치고요. 박 사장은 이상한 생물체 보듯 저를 쳐다봤습니다. 자네가 오지랖이 넓구만. 제 코가 석차면서 저 벙어리야. 우리 집에서 찬밥, 더운 밥 먹고 사니까 굶어 죽을 걱정은 없어. 바로 그때 창고 안에서 수진이 빗자루를 들고 나왔습니다. 박 사장의 말을 들은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만 아무런 반응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푹 숙였습니다. 저는 목이 꽉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돈을 계산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사장님, 제가 말씀드린 대로만 좀 해주세요. 돈은 여기 있습니다. 저는 수진을 향해 한번 고개를 끄덕여주고는 서둘러 가게를 나왔습니다. 단 1초도 더 머물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칫하면 박 사장과 말다툼을 벌일 것 같았습니다. 저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마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어머니와 제가 사는 단칸방은 좁은 골목 깊숙한 곳에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나무를 다듬고 계시던 어머니, 김 여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딜 싸돌아다니다 이제 들어와? 꼴이 왜 이래? 생쥐 같네. 실직했으면 조용히나 있을 것이지 동네 사람들 입방아에 오르내릴 일 있어? 어머니의 목소리는 언제나 날카롭고 질책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머니가 평생 저 때문에 고생하셨다는 것을 압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 혼자 저를 키우시며 제가 안정된 직장을 갖기만을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실직한 겁니다. 일자리 알아보러 다녀왔어요.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딜 알아봐. 이 서울 바닥에 지금 사람 자르는 공장이 널렸는데 쓸데없이 힘 빼지 마라. 어머니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됐다. 어서 옷 갈아입고 와서 밥이나 먹어. 옆집 최 아주머니가 생선 좀 나눠줬다. 저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방은 침대 하나와 천으로 된 옷장을 놓으면 꽉 찼습니다. 흐릿한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35살에 실패한 쓸모없는 남자. 저녁 식사는 침묵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어머니는 연신 한숨을 쉬셨습니다. 다음 달 집세는 어떡하냐. 내 약값도 그렇고 걱정 마세요. 일자리 구할 수 있어요. 정 안 되면 오토바이 배달이라도 할게요. 저는 어머니를 안심시키려 애썼습니다. 배달은 무슨 기름값이 쌀값보다 비싼 세상이다. 그거 해서 남는 게 있냐? 저는 고개를 숙이고 밥을 퍼먹었습니다. 오늘따라 밥이 유난히 썼습니다. 머릿속에서 수진의 모습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빗속에서 엎드려 깨진 계란을 하나하나 줍던 작은 몸, 박 사장의 구박에 고개를 숙이던 모습, 그녀의 소리 없는 절규, 저와 수진, 우리는 둘 다 힘든 처지였습니다. 하지만 저의 고통은 적어도 어머니가 계시고 말할 수 있고 소리칠 수라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혼자서 말없이 창고 같은 곳에 살며 세상의 멸시를 견디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설쳤습니다. 실직에 대한 걱정은 여전했지만 그 위에 딱 한 번 만난 여자에 대한 기묘한 연민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제 삶은 잿빛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가장 깨끗한 옷을 입고 구로공단과 봉제 공장들을 돌아다니며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가는 곳마다 돌아오는 대답은 고개를 젓는 것뿐이었습니다. 미안하지만 지금은 감원 중이라서요. 이력서 두고 가시면 필요할 때 연락드릴게요. 그 익숙한 말들은 차라리 단칼에 거절당하는 것보다 더 비참했습니다. 무력감이 매일 저를 갉아먹었습니다. 얼마 안 되는 실업급여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안심시켜드리기 위해 임시직을 구했다고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숨길 수 있겠습니까? 날이 갈수록 초라해지는 밥상을 보고 어머니의 수심 가득한 얼굴을 보며 저는 스스로가 불효자식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정처 없이 헤매던 날들, 이상하게도 제 발걸음은 자꾸만 박 사장의 구멍가게가 있는 길로 향했습니다.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보이지 않는 힘이 저를 그곳으로 이끄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 다시 갔을 때는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수진이 자기 몸만 한 무거운 쌀가마니를 낑낑대며 옮기고 있었습니다. 작은 몸이 쌀가마니에 파묻힐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박 사장은 옆에서 팔짱을 낀 채 계속 소리쳤습니다. 하는 일마다 그렇게 꾸물거릴래? 손님 기다리잖아. 빨리빨리 안 해?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달려가서 돕고 싶었지만 제가 무슨 자격으로요? 저 때문에 그녀가 더 곤란해질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가게 뒤편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그 구멍가게는 뒤쪽 골목으로 통하는 작은 창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우연히 지나가는 척했습니다. 수진이 그곳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쌀가마니를 안으로 끌어당기고 있었습니다. 저를 본 그녀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제가 도와줄게요. 저는 그녀가 대답할 틈도 주지 않고 다가가 한때 짐꾼으로 일했던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쌀가마니를 번쩍 들어 창고 구석에 놓았습니다. 수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쳐다보더니
황급히 수첩을 꺼냈습니다. 어떻게 여기에? 사장님이 보시면 저 혼나요. 그냥 지나가다가 너무 힘들어 보여서요. 저는 머리를 긁적이며 멋쩍어 했습니다. 여기서 지내는 거예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쌓여있는 물건들 위 허름하고 작은 다락방을 가리켰습니다. 제 잠자는 곳이에요. 저는 고개를 들어 그곳을 보았습니다. 그건 방이 아니었습니다. 널빤지 몇 개로 얼기설기 엮은 좁고 어둡고 눅눅한 쥐구멍 같은 곳이었습니다. 가슴이 꽉 막혔습니다. 한 여자가 이런 곳에서 살고 있다니. 가족이나 친척은 없어요? 저도 모르게 물었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번에는 글씨가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아예요. 부모님은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아무도 없어요. 박 사장의 말을 통해 어렴풋이 짐작은 했지만 수진이 직접 쓴 글씨로 확인하니 충격이 더 컸습니다. 고아에다 말까지 못하다니. 세상은 어째서 그녀에게 이토록 불공평한 걸까요? 박 사장님이 많이 괴롭히죠. 수지는 황급히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사장님은 저에게 잠잘 곳과 먹을 것을 주셨어요. 저는 그분께 은혜를 입었어요. 저는 수진의 가늘고 굳은 살이 박인 손을 보았습니다. 은혜? 돈도 받지 못하고 하녀처럼 부려먹히고 매일 욕을 먹으면서도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하다니 그것이 그녀의 착한 마음씨일까요? 아니면 벼랑 끝에 몰린 사람의 체념일까요? 가난과 생계 걱정에 굳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제 마음속 연민이 강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녀를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존경스러웠습니다. 그녀의 삶에 대한 의지가 존경스러웠습니다. 그럼 저는 가볼게요. 일 보세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서둘러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저는 그곳에 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매일같이 지나갈 핑계를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은 빵을 사서 일부러 다 못 먹는 척하며 그녀에게 주었습니다. 배불러서 그러니 좀 먹어줘요. 수지는 늘 거절했지만 저는 억지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어느 날은 그녀가 밤의 한기 속에서 심하게 기침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감기약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는 작은 수첩을 통해 소통했습니다. 수지는 저에게 자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너무나 단순해서 안쓰러울 정도였습니다. 1년 내내 이 구멍가게가 그녀의 세상 전부였습니다. 가장 큰 즐거움은 책 읽기였습니다. 박 사장이 버린 낡은 소설책들을 주워와서 탐독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제가 실직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으로 비난이나 조롱을 두려워하지 않고 제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수지는 말로 위로할 줄 몰랐지만 이렇게 적어주었습니다. 곧 좋은 일자리를 찾을 거예요. 아저씨는 좋은 사람이니까요. 짧은 한 줄이었지만 제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넓고 차가운 도시에서 제가 좋은 사람이라고 믿어주는 사람이 한 명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동정심이었던 제 관심은 점점 습관이 되어갔습니다. 저는 이 연약한 여자를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그녀를 보고 싶었습니다. 실업자 신세인 제가 남의 걱정이나 하고 다니다니. 스스로를 비웃었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이 습관, 이 처음의 연민이 결국에는 큰 파장을 불러올 줄은. 주머니 속의 송곳은 언젠가 튀어나오기 마련입니다. 제가 사는 동네는 좁고 사람은 많은데 이야깃거리는 적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특이한 일은 즉시 한가한 아주머니들의 안녕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직자 민수가 구멍가게 벙어리랑 붙어 다닌다는 이야기는 순식간에 동네에서 가장 뜨거운 화제가 되었습니다. 골목 어귀를 지날 때마다 느껴지는 시선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무를 다듬던 아주머니들이 저를 보면
입을 다물었다가 제가 지나가자마자 다시 수군거렸습니다. 동네 확성기라고 불리는 최 아주머니가 어느 날 저를 붙잡았습니다. 어이, 민수 총각. 요새 뭐 하길래 박 사장네 가게를 그렇게 어슬렁거려. 저는 깜짝 놀라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아닙니다, 아주머니. 그냥 일자리 알아보러 그 근처를 돌아다녀서요. 일자리 아니면 그 벙어리. 최 아주머니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비웃었습니다. 내가 한마디 하는데 자네 어머니가 집에서 자네 실직한 것 때문에 속이 썩어 문드러지고 있어. 자네는 일할 생각은 안 하고 그런 재수 없는 거랑 엮여 홀리기라도 한 거야? 멀쩡한 사람 놔두고 왜 하필 부모도 없는 벙어리냐고. 그 애 때문에 자네 인생까지 꼬이면 어쩌려고 그래. 정신 차려. 최 아주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귀에 꽂혔습니다. 아주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랑 그분은 그냥 친구예요. 딱해 보여서 그런 겁니다. 딱해. 최 아주머니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지금 제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든 주제에 누굴 딱하게 여겨. 자네나 잘해. 어머니 눈에서 눈물 나게 하지 말고. 최 아주머니는 그 말을 남기고 떠났고 저는 골목 한가운데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귀가 멍멍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저의 관심이 병적인 것이고 홀린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의 수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짐이었고 불운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닥치고야 말았습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가 외출했다가 잔뜩 굳은 얼굴로 돌아오셨습니다. 어머니는 문을 쾅 닫았고 그 소리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민수야, 이리 좀 나와봐라. 저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끼며 방에서 나갔습니다. 폭풍이 집까지 들이닥쳤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어머니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셨습니다. 어머니는 분노와 실망이 가득한 눈으로 저를 쏘아보셨습니다. 솔직하게 말해. 너 구멍가게 그 벙어리랑 만나고 다니지? 어머니, 누가 그런 말을 해요? 누가 했는지가 중요해? 그렇냐, 아니냐, 그것만 대답해. 어머니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침묵했습니다. 저의 침묵이 바로 대답이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어머니가 손으로 탁자를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무슨 업보가 많아서 이런 꼴을 보나. 다 키운 아들. 이제 의지 좀 하나 했더니 일할 생각은 안 하고 벙어리나 데리고 오게 생겼어. 너 미쳤니, 민수야.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그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너무 불쌍한 사람이라고요. 좋아, 불쌍해? 어머니가 벌떡 일어나 제 얼굴에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이 집 꼴 좀 봐라. 이번 달 집세도 어디서 나올지 모르는데 내가 내 약값도 약국의 외상으로 달아놨잖아. 네가 군 불쌍하게 여기면 우리 모자는 누가 불쌍하게 여겨주니?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내 뒤에서 수군거리는 거 알아? 김 여사 아들 벙어리한테 홀렸다고. 내가 자식 교육 잘못 시켰다고 욕해. 내가 앞으로 무슨 낯으로 동네를 다니란 말이냐. 죄송해요, 어머니. 하지만 저랑 그 사람은 정말 아무 사이 아니에요. 그냥 친구예요. 친구? 어머니가 비웃었습니다. 친구가 매일같이 찾아가. 친구라서 약 사주고 빵 사주고. 그래, 네가 내 어미를 장님으로 알아? 그 돈은 다 어디서 났어? 내가 일자리 구하라고 준 돈. 다 걔한테 갖다 바쳤지, 그렇지? 아니에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처음으로 어머니께 큰 소리를 냈습니다. 어머니, 돈 아니에요. 그건 제 낡은 시계판 돈이에요. 어머니는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아버지 유품인 그 시계를, 그걸 고작 벙어리 하나 때문에 팔아. 너는. 어머니는 휘청거리며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달려가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괜찮으세요? 어머니가 저를 밀쳐냈습니다. 저리 가. 내 눈앞에서 사라져. 똑똑히 들어. 민수야. 앞으로 한 번만 더 그 벙어리랑 엮이면 넌 더 이상 내 아들 아니야. 내가 너랑 인연 끊을 거다. 인연을 끊겠다는 그 말은 비수가 되어 제 심장에 그대로 꽂혔습니다. 저는 어머니 발치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그런 말씀 마세요. 다시는 그 사람 만나지 않을게요. 제발요, 어머니.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말했습니다. 저 때문에 어머니가 쓰러지시는 것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도 울고 저도 울었습니다. 우리의 작은 집은 절망에 잠겼습니다. 세상의 편견과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의 압박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그들은 제게 선택을 강요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수진을 외면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온 세상에 맞서 홀로 싸우는 작고 말없는 그녀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양쪽 사이에 끼어버렸습니다. 한쪽은 효도였고 다른 한쪽은 저 자신도 무엇인지 모를 감정이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연민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큰 저 자신도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유대감이었습니다. 저는 진짜 폭풍이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수진을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어머니와의 약속은 고작 사흘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그 사흘 동안 저는 넋나간 사람 같았습니다. 일자리를 구하러 나가지도 않았고 밥맛도 없었습니다. 방 안에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귓가에는 어머니의 울음소리와 어둡고 축축한 창고 구석에서 홀로 지낼 수진의 모습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저는 불효자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비겁한 놈이기도 했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야만 했습니다. 멀리서 보기만 하자, 잠깐만 보고 돌아오자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어머니가 모르게 제 양심의 가책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몰래 구멍가게 쪽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묵묵히 청소를 하거나 물건을 정리하는 수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짐이 처마 밑에 아무렇게나 내팽개쳐져 있었습니다. 낡은 옷 서너 벌, 얇은 이불 하나, 그리고 달아빠진 청가방이 전부였습니다. 가게 주인 박 사장이 허리에 손을 얹고 얼굴이 벌개진 채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당장 꺼져. 내가 말했지. 여기서 먹여주고 재워주는 것만으로도 복인 줄 알라고. 그런데 게으름까지 피워. 너 같은 군식구는 더 이상 안 받아줘. 수지는 그 앞에 서서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울지는 않았지만 두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무릎을 꿇고 자신의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수첩을 꺼내 떨리는 손으로 글씨를 썼습니다. 사장님, 제발요. 저를 여기서 지내게 해주세요. 더 열심히 일할게요. 월급은 안 주셔도 돼요. 월급은 무슨, 고용 안 해. 박 사장은 수첩을 탁 쳐서 떨어뜨렸습니다. 똑똑히 들어. 내가 그 창고 새놓을 거거든. 한 달에 20만 원씩 준다는 사람이 있어. 네가 여기 있으면 나한테 남는 게 뭐가 있어. 꺼져.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그는 그 말을 끝으로 총돌아서서 집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길 한복판에 덩그러니 남겨진 수진과 그녀의 짐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구경하던 동네 사람들은 혀를 차며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손가락질하며 비웃기도 했습니다. 오, 꼴 좋다. 벙어리 주제에 잘난 척하더니 제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어머니와의 약속도 실업자 신세인 제 처지도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한 인간이 짓밟히고 있는 모습만 보였습니다. 저는 빠른 걸음으로 다가가 수진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사장님, 이게 무슨 짓입니까? 저는 문을 쾅쾅 두드렸습니다. 박 사장이 신경질적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민수 자네, 또 왔나? 이게 자네랑 무슨 상관이야? 왜 이 사람을 길거리로 내쫓으시는 겁니까? 이 사람이 뭘 잘못했는데요? 내쫓고 싶으니까 내쫓는 거야. 박 사장이 눈을 부라렸습니다. 내 가게고 내 집이야. 내가 싫다는데 어쩔 거야. 자네가 뭔데 끼어들어. 혹시 자네 이 여자 좋아하는 거 아니야? 잘 됐네. 그렇게 좋으면 자네가 데려가서 먹여 살려. 벙어리 하나 데리고 며칠이나 버티나 보자고. 내 한 몸 건사하기도 바쁜 주제에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제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든 실업자였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박 사장은 비웃음을 날리고는 다시 문을 쾅 닫았습니다. 저는 뒤돌아 수진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짐을 다 챙겨 첨보다리 하나로 묶어놓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길바닥에 주저앉아 그 작은 보따리를 끌어안았습니다. 외로워 보였습니다. 하늘은 이미 어둑어둑해졌고 또 한바탕 비가 쏟아질 것을 예고하듯 거센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들어 저를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수치심이 없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극한의 절망이었습니다. 그녀는 수첩을 꺼내 적었습니다. 고마워요. 이제 아저씨는 가보세요. 저는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그 글씨와 그녀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지금 그녀를 내버려 두면 밤새도록 이곳에 앉아 있게 될 겁니다. 지난번에 그 불량배들이 다시 나타날 수도 있고 혹은 그녀가 절망 속에서 나쁜 마음을 먹을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남자였습니다.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저와 인연을 끊을 것이고 온 동네가 저를 비웃을 겁니다. 제 미래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여기서 등을 돌린다면 평생 제 자신을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초라한 짐더미 옆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그녀의 모습이 제 머릿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제 심장 소리가 똑똑히 들렸습니다. 한쪽에서는 어머니의 인연을 끊겠다는 협박이, 다른 한쪽에서는 한 사람의 생명이 있었습니다. 저는 차가운 밤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결심했습니다. 저는 다가가 그녀 옆에 쭈그려 앉았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습니다. 곧 비가 올 거예요. 계속 여기 앉아 있을 수는 없어요. 수진은 다시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녀의 손이 너무 떨려서 글씨도 삐뚤빼뚤했습니다. 갈 곳이 없어요. 저는 아무도 없어요. 나 믿을 수 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제 목소리도 그녀 못지않게 떨렸습니다. 수진은 놀라움과 혼란이 뒤섞인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두 주먹을 꽉 쥐고 있는 용기를 다 쥐어짰습니다. 수진 씨, 이런 말 하는 거 너무 갑작스럽다는 거 알아요. 저도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실업자에 집도 없고 돈도 없어요. 늙은 어머니까지 모셔야 하는 짐도 있고요. 하지만 수진 씨를 여기 혼자 둘 수는 없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저 자신도 놀랄 만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우리 결혼할래요? 수진은 얼어붙었습니다. 그녀는 손에서 수첩과 펜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녀의 눈은 미친 사람을 보듯 커졌습니다. 그녀는 손을 내저으며 격렬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잔인하게 농담을 하거나 동정을 베푼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수첩을 주워 분노의 차 글씨를 썼습니다. 지금 저를 놀리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불쌍해 보여요? 누구의 동정도 필요 없어요. 아니에요. 저는 그녀의 어깨를 잡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농담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맞아요. 수진 씨가
안쓰럽고 불쌍해요. 하지만 저도 제 자신이 불쌍해요. 우리 둘 다 벼랑 끝에 서 있잖아요. 둘 다 외롭고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어요.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저 혼자서는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수진 씨 혼자서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죠. 하지만 우리 둘이 서로 의지한다면 어쩌면 살아갈 길이 생길지도 몰라요. 부귀 영화를 약속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누구도 수진 씨를 괴롭히지 못하게 굶거나 춥지 않게 하겠다는 건 약속할 수 있어요. 나랑 같이 이 도박 한번 해볼래요? 수진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치심의 눈물이 아니라 당혹감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멸시받고 쫓겨나는 것에 익숙했습니다. 누군가 그녀에게 손을 내민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빵 한 조각을 위해서가 아니라 가정을 주겠다는 손길이었습니다. 그녀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두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저는 그녀가 갈등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머니의 말을 거역하고 온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는 실업자와 결혼할 것인가? 아니면 거절하고 저 어두운 밤속으로 사라질 것인가? 한참 후에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이지도 젓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가늘고 굳은 살 박인 손을 내밀어 제 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가볍지만 천근같이 무거운 악수였습니다. 저는 그녀가 동의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와 그녀의 인생은 이 운명적인 저녁에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꺾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수진을 어머니 집으로 데려갈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시계를 판 마지막 남은 돈에 주머니에 있던 푼돈을 더해 수진을 데리고 작은 단칸방을 얻었습니다. 그곳은 제가 살던 동네보다 더 허름한 다른 골목 깊숙한 곳에 있는 초라한 방이었습니다. 겨우 3평 남짓한 넓이에 축축하고 벽의 페인트는 벗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에 자물쇠가 있었습니다. 그곳은 우리만의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수진에게 거기서 쉬고 있으라고 말한 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와 마주해야 했습니다. 어머니와 제가 살던 집은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어머니는 어둠 속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신 듯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는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어머니,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이 시간까지 어딜 싸돌아다니다 와? 또 그 벙어리한테 갔다 왔지. 어머니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그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었어요. 박 사장이 길거리로 내쫓았어요. 갈 곳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머니의 몸이 떨렸습니다.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야. 내가 걔 뭐라도 돼. 저 그 사람이랑 결혼할 겁니다. 뭐라고? 어머니는 용수철처럼 튀어오르며 소리쳤습니다. 불을 켜자 어머니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해봐. 내가 감히 내 말을 거역하고 그 짐 덩어리를 데려오겠다고. 죄송해요, 어머니. 제발 제 마음 좀 이해해 주세요. 그 사람 너무 불쌍해요. 제가 돕지 않으면 죽을지도 몰라요. 죽든 말든 내버려둬. 어머니는 이성을 잃고 소리쳤습니다. 내가 걔 걱정하면 내 어미는 누가 걱정해. 너 실직했잖아. 뭘로 먹여 살릴 건데. 아니면 이 집에 데려와서 너랑 나랑 그 벙어리랑 셋이 끌어안고 굶어 죽을 셈이냐. 이 집에 들어오지 않을 거예요. 방은 이미 얻었어요. 저 분가할 겁니다. 제 삶은 제가 알아서 책임질게요. 막노동이든 짐꾼이든 닥치는 대로 일할 거예요. 어머니께 짐이 되지는 않을게요. 어머니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를 처음 보는 사람처럼 쳐다봤습니다. 너는 그 여자 때문에
이 어미를 버리겠다는 거냐. 잘났다. 정말 장가 갔다고 어미는 잊어버렸구나. 그래. 어머니는 제 방으로 달려가 제 유일한 가방을 문 밖으로 내던졌습니다. 꺼져. 당장 꺼져. 가서 내 벙어리 마누 하나 챙겨. 오늘부터 너랑 나 모자 사이도 뭣도 아니야. 다시는 이 집에 얼굴 비칠 생각도 하지 마. 어머니의 꺼져라는 외침이 수만 개의 바늘이 되어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꺼지라고.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가방을 주워들고 어머니께 마지막으로 큰 절을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그리고 저는 돌아섰습니다. 눈물이 안으로 흘렀습니다. 저는 수진을 선택했고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과 유일한 가족을 등 뒤로 한 채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다음 날 저는 수진을 데리고 구청에 가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꽃도 웨딩드레스도 축하의 말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저는 누렇게 변색된 흰 셔츠를 입었고 수진은 그녀가 가진 옷 중에 가장 깨끗한 몸뺀 바지를 입었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우리를 안쓰럽게 쳐다봤습니다. 두 분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신 겁니까? 혼인은 자발적인 의사로 하시는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자발적입니다. 수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서명을 했습니다. 그녀의 글씨는 매우 아름답고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했습니다. 수진, 저는 그 옆에 제 이름 민수를 적었습니다. 우리는 혼인관계 증명서를 받았습니다. 두 인생을 묶는 얇은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구청을 나오니 햇살이 따가웠습니다. 우리는 단칸방까지 걸어갔습니다. 저는 주머니를 뒤져 빵 2개를 샀습니다. 방에 도착해서 그녀에게 빵 하나를 건넸습니다. 먹어요. 오늘 우리 결혼식 날이잖아. 수지는 빵을 받아들고 반으로 쪼개 저에게 다시 건넸습니다. 우리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앉아 빵을 씹었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수지는 말할 수 없었고 저는 목이 메어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도 축하도 잔치도 없는 결혼식. 오직 두 외로운 사람이 허름한 단칸방에서 암담한 미래를 앞에 두고 함께하는 삶을 시작할 뿐이었습니다. 신혼생활의 첫날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진짜 궁핍의 첫날들은 지옥 같았습니다. 저는 수중에 단 한 푼의 저축도 안정된 직업도 없이 두 식구의 가장이 되었습니다. 저의 충동적인 결정이 얼마나 혹독한 현실을 불러왔는지 깨달았습니다. 두 사람의 입을 먹여 살려야 했습니다. 저는 졸업장과 숙련된 기술자라는 자존심을 모두 내려놓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누가 시키든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공사판 막노동, 부두에서의 시멘트 운반, 도매시장에서의 짐하역, 단돈 몇만 원이라도 벌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했습니다. 매일 밤 녹초가 되어 집에 돌아왔습니다. 온몸은 먼지와 시멘트 가루로 뒤덮여 있었고 손발은 물집이 잡히고 피가 맺혔습니다. 육체적인 피로가 저를 완전히 지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어려움은 사람들이 말했듯이 바로 소통이었습니다. 그렇게 피곤할 때면 따뜻한 격려 한마디가 간절했습니다. 아내가 많이 힘들죠. 힘내요. 라고 말해주는 것을 듣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수첩을 꺼내 적었습니다. 힘들죠. 어서 밥 먹어요. 하지만 어떤 날은 제가 너무 지쳐서 날카롭게 반응했습니다. 그만 좀 써. 너무 피곤해서 읽을 힘도 없어. 저는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가 비이성적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피로와 돈에 대한 압박이 저를 신경질적인 짐승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수지는 조용히 수첩을 덮었습니다.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가에 스치는 슬픔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의 탓에서 저를 구해준 사람도 바로 수진이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아는 어떤 여자보다도 살림을 잘하고 현명한 아내였습니다. 저는 매일 벌어오는 5만 원, 7만 원을 그녀에게 주었습니다. 그 돈으로는 쌀과 나물 조금 사는 게 전부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제가 집에 돌아오면 3평짜리 단칸방은 언제나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습니다. 제 더러운 작업복은 손빨래되어 가지런히 널려 있었고 작은 상 위에는 항상 따끈한 저녁 식사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진수성찬은 아니었습니다. 시금치나물 한 접시, 짭짤한 두부조림 혹은 작은 생선구이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국은 언제나 뜨거웠고 밥은 언제나 찰졌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한 걸까요?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수지는 항상 시장이 파할 무렵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사람들이 떠리로 파는 시들한 채소를 얻어오고 값싼 생선을 샀습니다. 그녀는 한 푼 한 푼을 아꼈습니다. 제가 무거운 짐을 날라 삭신이 쑤시는 밤이면 신음소리 한 번만 내도 한밤중에 깨어보면 수진이 잠도 자지 않고 낡은 파스 병으로 제 팔다리를 주물러주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가늘었지만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그녀의 인내심은 저를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신경질을 냈지만 그녀는 부드러운 보살핌으로 답했습니다. 점차 저는 더 이상 짜증을 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쓰는 글을 읽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녀의 눈빛을 이해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아무리 피곤해도 그녀를 보고 한번 웃어주려 노력했습니다. 저는 이 초라한 단칸방이 수진 덕분에 보금자리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처음에 동정심은 소박한 밥상과 파스를 발라주던 손길과 그녀의 묵묵한 인내심을 통해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감정을 무어라 이름 붙여야 할지 몰랐지만 제가 그녀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보금자리가 필요하다는 것을요. 그리고 마침내 행운도 찾아왔습니다. 거의 한 달간 잡다한 일을 전전한 끝에 아는 사람의 소개로 작은 봉제 공장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안정적인 일이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더 이상 끼니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는 되었습니다. 첫 월급을 받은 날 저는 전액을 수진에게 주었습니다. 그녀는 돈다발을 보고 저를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 밥상에는 돼지고기 김치찜이 올라왔습니다. 결혼한 이래 가장 호화로운 식사였습니다. 새로운 동네에서의 삶도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새로 이사 온 사람들이었고 사람들은 말을 못하는 아내와 함께 이사 온 저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예전 동네의 최아주머니처럼 악의적이지는 않았지만 거리감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는 고개를 끄덕여 인사했지만 수진을 보면 슬쩍 피했습니다. 사회적 편견은 사람들이 스스로 쌓아 올리는 보이지 않는 벽과 같았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공장에서 일했고 수지는 집에 혼자 있었습니다. 3평짜리 단칸방이 그녀의 세상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녀가 슬퍼할까봐 외로워할까봐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가만히 앉아 당하고만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동네 사람들도 대부분 저와 같은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우리 옆집에는 아내와 사별하고 자식들은 멀리 일하러 가 성격이 까다롭기로 소문난 박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밤새도록 기침을 했고 그 마른 기침 소리는 듣기만 해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웃들 모두가 들었지만 욕을 먹을까봐 누구도 감히 찾아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제가 퇴근하고 돌아오니 수진이 방에 없었습니다. 저는 조금 놀라 밖으로 나가 그녀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박 할아버지의 방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죽 한 그릇을 들고 있었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문에 기댄 채
그녀를 보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죽 그릇을 내려놓고 고개를 숙여 먹으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저는 멀리서 숨어서 지켜봤습니다. 박 할아버지가 죽 그릇을 내동댕이 칠까봐, 그녀에게 욕을 할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수진과 죽 그릇을 번갈아 보더니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그릇을 들어 먹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은 그 자리에 서서 할아버지가 다 먹기를 기다렸다가 조용히 빈 그릇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그 일은 사흘 동안 반복되었습니다. 수진은 죽만 끓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할아버지 방 앞에 지저분한 마당을 쓸고 눅눅한 이불을 대신 널어주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침묵 속에서 했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퇴근길에 박 할아버지가 골목 어귀의 평상에 앉아 계셨습니다. 저를 보더니 손짓으로 불렀습니다. 자네가 민수 총각 맞지? 네, 할아버지. 저 부르셨어요? 박 할아버지는 평소에 까칠한 기색 없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자네 아내한테 전해주게. 죽이 아주 맛있다고. 근데 다음부턴 후추는 좀 빼달라고 해. 늙은이가 매운 걸 잘 못 먹어서. 저는 잠시 멍했다가 이내 웃음이 터졌습니다. 네, 집에 가서 꼭 전해줄게요. 자네 아내 말이야. 박 할아버지가 말을 이었습니다. 착한 사람이야. 내 자식들보다 낫다. 까다로운 노인의 진심 어린 그 한마디는 그 어떤 해명보다도 무게가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동네 사람들의 수진을 향한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채소 가게 아주머니는 아침마다 수진을 보면 파나 고수 같은 것을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수진 씨, 이거 국 끓일 때 넣어요. 너무 말랐어. 더 이상 그녀를 벙어리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수진 씨라고 불렀습니다. 동네 아이들도 더 이상 그녀를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그녀가 바느질하는 것을 구경하러 주변에 모여들었습니다. 수진은 제가 공장에서 가져온 자투리 천으로 아이들에게 작은 헝겊 인형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수진은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녀의 선함 자체가 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편견을 녹이는 가장 강력한 소리였습니다. 저는 제 아내를 바라보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제가 데려온 것은 짐이 아니었습니다. 보물이었습니다. 공장에서의 일은 안정되었고 월급은 적었지만 꼬박꼬박 나왔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끼니를 걱정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3평짜리 단칸방은 수진의 손길 덕분에 이상하게 아늑해졌습니다. 그녀는 베란다에 작은 종이꽃 화분을 두었습니다. 덩굴이 자라나 한낮의 뜨거운 햇살을 가려주었습니다. 저는 생각할 그리고 돌아볼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수진과 결혼하기로 결심했을 때 저는 그것이 연민이고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할 수 없는 남자의 의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그녀에게 은혜를 베푼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을 함께 살면서 제가 오히려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공장에서 쉬는 시간이면 동료들은 모여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아내가 돈 문제로 바가지를 긁는다는 놈, 아내가 이것저것 사달라고 조른다는 놈, 부부싸움에 지쳤다는 놈.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수진을 생각했습니다. 제 아내는 단 한 번도 저에게 무언가를 요구한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결혼하던 날 그녀는 결혼 반지 하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녀는 낡고 해진 몽된 바지를 입었습니다. 그녀는 제 월급이 얼마인지 묻지도 않았고 왜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하냐고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피곤해서 신경질을 내는 밤에도 그녀는 조용히 물러났지만 다음날 아침이면 밥은 여전히 따뜻했고 국은 맛있었고 제 옷은 반듯하게 다려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퇴근하고 돌아오니 수진이 희미한 등불 아래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작업복 셔츠를 꿰매고 있었습니다. 이미 어깨가 달아빠진 셔츠였습니다. 그녀의 가는 손이
바늘을 빠르게 놀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서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작은 몸이 저와 함께 얼마나 많은 피로를 짊어지고 있었을까요? 그녀는 단순한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동료이자 정신적인 버팀목이었습니다. 저는 다가가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수지는 깜짝 놀라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바늘을 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굳은 살이 박였지만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제 감정이 더 이상 동정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녀를 불쌍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사랑을 느꼈습니다. 존중과 감사가 뒤섞인 깊은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다정함을, 삶에 대한 의지를, 이 혹독한 세상을 침묵과 선량함으로 마주하는 그녀의 방식을 사랑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작은 수첩을 제 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그리고 적었습니다.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수지는 글을 읽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그녀의 웃는 모습을 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제 모든 피로를 씻어주는 환한 미소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녀를 품에 안았습니다. 제가 사랑에 빠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에 우리의 삶은 그렇게 평온하게 흘러 거의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공장 일에 익숙해졌고 수지는 동네에 익숙해졌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습니다. 저는 제 인생이 이대로만 간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은 제가 작업반장으로 승진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월급은 조금 올랐지만 야근도 훨씬 많아졌습니다. 늦은 밤에야 집에 돌아오는 날이 잦아졌고 수진에게서 이상한 낌새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저를 정성껏 돌봐주었지만 무언가를 숨기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잠깐 집에 들르면 방문이 잠겨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분명 수지는 열쇠를 항상 화분 밑에 둔다고 말했었는데 말입니다. 어느 날 저는 예고 없이 일찍 퇴근했습니다. 수진이 무언가 아주 무거운 보따리를 낑낑대며 옮기더니 침대 밑으로 황급히 숨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를 보자 그녀는 깜짝 놀라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뭘 숨기는 거예요? 수지는 황급히 손을 내저으며 수첩에 적었습니다. 헌 옷이에요. 남들한테 얻어온 건데 고쳐서 팔려고요. 저는 아내가 살림을 잘하고 손재주가 좋다는 것을 알기에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점점 잦아졌습니다. 저는 주의 깊게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침대 밑에는 보따리가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개의 천 보따리가 있었고 제가 가져온 자투리 천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수진이 시장에 간 틈을 타 저는 호기심에 보따리를 꺼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것은 고급 실크, 벨벳, 비단, 원단 뭉치들이었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공장에서 일하면서 감히 쳐다보기만 했던 원단들이었습니다. 엄청나게 비싼 것들이었습니다. 어디서 난 걸까요? 원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원단 뭉치 사이에는 종이 뭉치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제가 펼쳐보자 그것은 패션 디자인 스케치들이었습니다. 매우 정교하고 전문적으로 그려진 드레스와 정장 디자인들이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이것은 수진이 남에게서 얻어온 물건일 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끔찍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방구석, 낡은 천으로 덮인 곳에 재봉틀이 있었습니다. 낡은 가정용 재봉틀이 아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낡았지만 전문가용, 공업용 재봉틀이었습니다. 그녀가 어떻게 이 비싼 것을 살 돈이 있었을까요? 저는 충격에 휩싸여 더 뒤져보았습니다. 우리의 저금통 역할을 하던 깡통 속에서
낯선 돈뭉치를 발견했습니다. 제 몇 달치 월급을 합친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이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가 빙빙 돌았습니다. 제 아내, 착하고 말 못하던 제 아내가 이 모든 것을 어디서 구했단 말입니까? 수진이 시장에서 돌아와 옷감과 돈더미 한가운데 앉아있는 저를 보고는 손에 들고 있던 장바구니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새하얘졌습니다. 저는 그녀를 보며 애써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설명해봐요. 이 모든 게 다 뭐예요? 수지는 부들부들 떨며 황급히 수첩을 주우려 했지만 손이 떨려 글씨를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겨우 적었습니다. 제가 모은 돈이에요. 모은 돈. 저는 비웃었습니다. 어떻게 모았는데 내가 매일 주는 시장비로. 아니면 동네 아주머니들 옷 수선해주고 누구 옷을 만들어줬길래 비단이랑 실크로 값을 치르고 이 재봉틀 살 돈까지 준단 말이야. 수지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적었습니다. 날 믿어줘요. 난 잘못한 거 없어요. 그냥 부업한 거예요. 부업. 말도 못하는 당신이 무슨 부업을 해. 저는 소리치고는 곧바로 후회했습니다. 제가 그녀의 가장 큰 상처를 건드렸다는 것을 알았지만 제 마음속의 의심은 그보다 더 컸습니다. 저는 한 집안의 가장이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제 아내가 궁핍함과 열등감 때문에 나쁜 길로 빠졌을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녀가 불법적인 일을 했을까봐 두려웠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이야기들을 떠올렸습니다. 옷감 밀수, 절도, 혹은 저 외에 다른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닐까. 저를 지원해주는 어떤 부유한 남자가 있는 것은 아닐까. 그 생각은 칼이 되어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저는 수진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울면서 고개를 저으며 제발 날 믿어줘요. 난 잘못한 거 없어요. 라고 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 옷감들이 어디서 났는지, 이 돈이 어디서 생겼는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울면서 저에게 믿어달라고 애원할 뿐이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날 밤 우리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처음으로 우리의 단칸방이 무섭도록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서로 등을 돌리고 누웠습니다. 얼마 전에야 깨달았던 사랑이 이제는 너무나 큰 비밀 앞에서 시험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아내를 사랑했습니다. 그녀가 선량한 사람이라고 믿었지만 모든 증거가 그녀에게 불리했습니다. 며칠 후 집안의 공기는 극도로 무거워졌습니다. 수지는 말이 없어지고 자주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더 철저히 숨겼고 외출하는 횟수가 잦아졌습니다. 어떤 날은 이른 아침에 나가서 해가 져야 돌아왔습니다. 어디 가냐고 물으면 그녀는 물건 배달하러 가요 라고만 적었습니다. 무슨 물건, 누구에게? 의심은 뱀처럼 제 마음을 갉아먹었습니다. 저는 일에 집중할 수도, 밥을 제대로 먹을 수도, 잠을 편히 잘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바람 피우는 아내를 둔 멍청이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혹은 그보다 더 나쁜 범죄자와 함께 살고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진실을 알아내야만 했습니다. 그 진실이 아무리 잔인하더라도 말입니다. 저는 내일 하루 일을 쉬기로 결심했습니다. 몰래 수진을 미행할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수진에게 공장에 급한 일이 생겨 새벽부터 나가야 한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차마 그녀의 눈을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의심은 저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녀를 의심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아직 어스름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에 골목을 나섰습니다. 출근하지 않고 골목 어귀로 돌아가 큰 나무 뒤에 숨어서 기다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내 아내를 미행하다니. 결과가 어떻든
우리 사이에는 이미 너무 큰 균열이 생겨버렸습니다. 7시쯤 수진이 골목을 나섰습니다. 그녀는 평소처럼 낡은 몽땐 바지를 입고 있지 않았습니다. 흰 셔츠에 검은 바지를 입어 단정하고 깔끔해 보였습니다. 손에는 아주 무거워 보이는 큰 천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거리를 유지하며 몰래 뒤를 쫓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제 자신이 너무 비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시내 중심으로 향하는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저는 서둘러 오토바이를 잡아타고 뒤를 쫓았습니다. 기사님, 저 버스 좀 따라가 주세요. 들키지 않게 거리 유지하면서요. 오토바이 기사님은 백미러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호기심 어린 눈빛이었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버스는 몇 개의 거리를 돌다가 서울에서 가장 호화로운 상점들이 즐비한 큰 길가에 멈췄습니다. 저 같은 공장 노동자는 평생 발도 들여놓지 못할 곳이었습니다. 수진이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그녀는 빠른 걸음으로 걷다가 작은 골목으로 꺾어 들어갔습니다. 저는 서둘러 오토바이 요금을 지불하고 뒤따라 달렸습니다. 그 골목은 바깥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조용했지만 대로변 상점들의 뒷문으로 이어지는 통로였습니다. 수지는 큰 철문 앞에서 멈춰서서 자신만의 리듬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단정한 유니폼을 입은 경비원이 그녀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저는 감히 들어가지 못하고 앞쪽으로 돌아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앞쪽에는 거대한 3층짜리 패션 매장이 있었습니다. 유리창은 눈부시게 빛났고 가게의 이름은 라딘이었습니다. 안에는 마네킹들이 화려한 이브닝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제가 텔레비전에서나 보던 것들이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수지는 왜 여기에 온 거지? 배달? 경비원이 깍듯이 대하는 사람이 뒷문으로 배달을 온다고? 저는 그곳에서 1시간, 2시간을 기다렸습니다. 혼란, 두려움, 질투, 모든 감정이 가슴속에서 들끓었습니다. 저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했습니다. 제 아내가 어떤 부유한 사장의 비밀 애인인 것은 아닐까? 그가 그녀에게 돈과 옷감을 주고 그녀는 말 못하는 아내, 가난한 남편의 아내라는 신분을 이용해 세상을 속이는 것은 아닐까? 그 생각에 미칠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라딘의 화려한 유리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이 걸어 나왔습니다. 제가 알던 수진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매우 단순했지만 극도로 세련된 디자인이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올렸고 얼굴에는 더 이상 체념이나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권위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녀 옆에는 40대쯤으로 보이는 말끔하게 정장을 차려입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수진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고 태도는 매우 공손했습니다. 수진은 수첩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거나 저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문으로 나오자 유니폼을 입은 직원들이 두 줄로 서서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길 건너편에 서 있었지만 똑똑히 들렸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디자이너님. 머리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수진, 내 아내, 내가 구멍가게에서 데려온 고아 벙어리 아가씨가 이 호화로운 매장의 디자이너라고. 수진은 저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광택이 나는 고급 승용차에 올라탔습니다. 그 남자가 그녀를 위해 차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차는 미끄러지듯 사라졌고 저는 길 한복판에 못 박힌 채 서서 세상에서 가장 우스꽝스러운 광대가 된 기분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집에 돌아왔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저는 3평짜리 단칸방에 주저앉아 비단 더미와 재봉틀
그리고 디자인 스케치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갑자기 설명되었지만 이 설명은 의심보다 더 씁쓸했습니다. 왜 그녀는 저를 속였을까요? 저는 해가 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단칸방 문이 열리고 수진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다시 낡은 몸된 바지 차림이었고 손에는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저의 착하고 말 못하는 아내 수진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 앉아있는 저를 보고 그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어나서 불을 켰습니다. 저는 디자인 스케치 뭉치를 상위에 내던졌습니다. 설명해봐. 제 목소리는 메말라 있었습니다. 디자이너님, 수지는 얼어붙었습니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장바구니를 떨어뜨렸습니다.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알았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알아챘다는 것을요. 그녀는 뒤로 물러서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수첩을 꺼냈습니다. 네, 내 말 좀 들어봐요. 설명. 저는 소리쳤습니다.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할 건데, 뭐라고 쓸 건데, 아니, 이제 쓸 필요도 없겠네. 말해봐. 어디 한번 말해봐. 디자이너님, 저는 이성을 잃었습니다.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1년 넘게 한 여자에게 노란한 바보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막 깨달았던 사랑, 그녀에게 바쳤던 존중,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수지는 저를 보며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수첩을 들지 않고 휘청거리며 침대 밑으로 갔습니다. 그녀는 먼지가 뽀얗게 쌓인 낡은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아주 깊숙이 숨겨두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돈이나 옷감이 아니라 상장과 신문 기사, 그리고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수진을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큰 무대 위에 서서 권위 있는 트로피를 들고 있었습니다. 주위는 플래시 세례로 가득했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디자이너 유람선, 대한민국 패션대전 유망주상 수상. 유람선, 그녀의 진짜 이름이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수첩,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저에게 내밀었습니다. 저는 낚아채듯 받아들었습니다. 글씨체는 여전히 수진의 것이었지만 내용은 한편의 비극적인 소설 같았습니다. 그녀의 본명은 유람선, 재능 있는 젊은 디자이너였습니다. 그녀는 가장 믿었던 동업자에게 배신당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디자인을 도용했다고 누명을 씌우고 법정에 세웠습니다. 심지어 조폭을 동원해 그녀가 가진 모든 디자인을 넘기라고 협박했습니다. 딸을 보호하기 위해 그녀의 부모님은 살아계셨습니다. 사고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은 그녀를 몰래 이 작은 도시로 보냈습니다. 신분을 숨기고 벙어리 행세를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녀의 적이 그녀의 목소리와 얼굴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그녀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구멍가게에서 무보수로 일하며 온갖 멸시를 견뎠습니다. 오직 안전한 은신처를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저에 대해 썼습니다. 그날 박 사장이 나를 길거리로 내쫓았을 때 나는 절망했다.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다. 그때 그가 나타났다. 그는 결혼하자고 말했다. 그가 나를 동정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나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나에게는 위장이 필요했다. 가난하고 실직한 남편, 노동자들이 사는 동네, 그것이 가장 안전한 위장이 될 것이었다. 나는 나 자신의 안전을 위해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거기까지 읽었을 때 가슴이 꽉 막혔습니다. 결국 이 결혼은 처음부터 계산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보았습니다.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당신, 날 이용한 거였어. 수지는 통곡하며
고개를 격렬하게 저었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들을 펼쳐 보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틀렸다. 나는 그와 함께 살았다. 그는 신경질적이고 까다로웠지만 단 한 번도 나를 때리지 않았다. 그는 땀 흘려 번 돈 한 푼 한 푼을 나에게 주었다. 그는 이웃들 앞에서 나를 보호해 주었다. 그는 나를 존중해 주었다. 나는 내가 그를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친절함, 정직함, 그리고 너무나 인간적인 성급함까지도 사랑하게 되었다. 그에게 진실을 말해주고 싶었지만 두려웠다. 그가 나를 혐오하게 될까봐 두려웠고 그를 위험에 빠뜨릴까봐 두려웠다. 다 읽고 나니 마음이 천갈래만 갈래로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분노와 고통이 뒤섞였습니다. 저는 일기장을 든 채 망연자실 서 있었습니다. 결국 내가 겪은 모든 것은 거짓말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 나의 결혼, 나의 사랑, 착하고 인내심 강한 아내에 대한 나의 자부심, 모든 것에는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수지는 저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통곡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물만 하염없이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첩 속의 어떤 해명도 이 거짓말을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고통과 절망이 가득한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쉬며 모든 용기를 짜내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목에서 낯설고 메마른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오랫동안 성대를 사용하지 않은 사람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미안, 해요. 단 2마디.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부서졌지만 제 고막에 똑똑히 박혔습니다. 수진. 내 아내가 1년이 넘는 침묵 끝에 말을 했습니다. 제가 그녀에게서 들은 첫 목소리는 사랑해요도 민수 씨도 아닌 사과의 말이었습니다. 발밑에 땅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감정은 제가 해고당했을 때보다 어머니가 저와 인연을 끊었을 때보다 더 끔찍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붕괴였습니다. 저는 한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한 사람을 지켰습니다. 한 사람을 위해 어머니를 등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저를 안전한 위장막으로만 여겼던 겁니다. 저는 비틀린 씁쓸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결국 말할 줄 아는 거였군. 날 속였어. 저는 그녀를 낯선 사람 보듯 쳐다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벙어리라고 속였고 고아라고 속였고 나와 결혼한 이유도 속였어. 나한테 속이지 않은 게 있기는 해. 수지는 계속 말하려고 애썼습니다. 저는 하지만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목을 부여잡고 심하게 기침을 했습니다. 방금 2마디를 내뱉은 것이 그녀의 모든 힘을 앗아간 듯 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수첩을 붙잡았습니다.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어쩔 수 없었어요.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은 진짜예요. 진짜. 제가 소리쳤습니다. 거짓말 위에 세운 사랑이 어떻게 진짜일 수 있어. 날 뭘로 본 거야? 바보, 광대. 온 동네가 내가 벙어리 데려왔다고 비웃고 우리 엄마는 내가 짐덩어리 데려왔다고 나랑 인연을 끊었어.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짐덩어리는 적을 피해 연기하던 부자 디자이너였네. 나 정말 웃기지 않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 방, 이 사람, 모든 것이 저를 질식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돌아서서 문으로 달려갔습니다. 안 돼요. 수진이 절망적인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녀는 뒤따라와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내 몸에 손대지 마. 당신이 역겨워. 당신의 그 거짓말이 역겨워. 저는 문을 박차고 어둠 속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차가운 단칸방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는 그녀를 뒤로 한 채 저는 떠났습니다. 넋나간 사람처럼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하염없이 걸었습니다. 머릿속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수진의 갈라진 사과,
나에게는 위장이 필요했다는 글씨. 화려한 패션 매장 앞에 그녀 모습과 꺼져 라고 외치던 어머니의 눈물. 모든 것이 한편의 사기극. 제가 가장 불쌍한 바보 역할을 맡은 완벽한 연극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자존심, 가족. 저는 불행한 한 인생을 구원하는 정의로운 일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불행한 사람은 바로 저였습니다. 그녀는 날개가 부러져 닭의 탈을 쓴 봉황이었고 저는 그저 약한 암탉을 지킨다고 착각한 수탉에 불과했습니다. 정말 우스꽝스러웠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심장을 옥죄었습니다. 술을 마셔야 했습니다. 모든 것을 잊기 위해 마셔야만 했습니다. 저는 길가의 포장마차로 들어갔습니다. 이미 자정이 넘어 포장마차에는 술 취한 아저씨 몇 명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소주 한 병과 땅콩 한 접시를 시켰습니다. 저는 들이켰습니다. 벌컥벌컥 독한 소주가 목을 태웠지만 마음속의 쓴맛을 없애지는 못했습니다. 포장마차 주인, 머리가 희끗희끗한 나이 든 아저씨가 저를 한참 보더니 마른 오징어 한 접시를 더 가져와 제 상에 놓았습니다. 젊은이, 무슨 안 좋은 일 있어? 혼자 그렇게 마시면 금방 취해.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이미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안 좋은 일이요. 제 이야기. 아저씨가 들어도 안 믿을걸요. 어디 한번 해봐. 아저씨는 담배 한 개비를 물었습니다. 나도 살 만큼 살아서 별의별 일 다 봤어. 말하면 속이라도 시원해지겠지. 술 기운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제가 너무 외로웠기 때문일까요? 저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실직한 이야기, 벙어리 아가씨를 만난 이야기, 그녀와 결혼하고 어머니와 연을 끊은 이야기, 그리고 오늘 그녀가 재능 있는 디자이너였고 벙어리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야기까지. 아저씨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웃지도 않았고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길게 담배 연기를 내뿜을 뿐이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끝나자 저는 상위로 고개를 떨궜습니다. 제가 바보 맞죠, 아저씨? 1년 내내 속고 살았으니. 아저씨는 담배 연기를 뿜어내며 말했습니다. 젊은이, 바보 맞네. 저는 씁쓸한 얼굴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저씨는 말을 이었습니다. 속아서 바보가 아니라 집에 안 가고 여기서 술이나 마시고 있으니 바보라는 거야. 집에요. 제가 비웃었습니다. 그 거짓투성이인 곳에요. 날 속인 아내한테요. 이봐, 젊은이. 아저씨가 손가락으로 상을 톡톡 쳤습니다. 내가 묻지. 지난 1년 동안 그 사람이 젊은이한테 어떻게 했나?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 사람이 젊은이한테 못되게 굴었나? 실직했다고 바가지 긁었나? 허름한 노동자라고 무시했나? 아니요. 저는 더듬거렸습니다. 그 사람은 저를 아주 잘 챙겨줬어요. 그 사람이 끓여준 밥은 진짜였나? 가짜였나? 진짜였죠. 젊은이가 삭신이 쑤실 때 밤새 파스 발라주던 건 진짜였나? 가짜였나? 진짜였어요. 젊은이가 신경질 낼 때 묵묵히 참아주던 것. 그 3평짜리 보금자리를 꾸려가던 건 진짜였나? 가짜였나? 저는 침묵했습니다. 아저씨는 담배를 비벼 껐습니다. 젊은이, 인생 살면서 비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나? 어떤 사람은 욕심 때문에, 어떤 사람은 증오 때문에 비밀을 만들지. 하지만 자네 아내는 목숨을 지키려고 그랬던 거잖아. 두 사람의 시작은 계산이었을지 몰라도 지난 1년 동안 그 사람이 자네한테 보여준 정, 보살핌, 희생, 그게 연기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나? 아저씨의 말은 제 술 기운을 깨우는 찬물 같았습니다. 맞았습니다. 수지는 저를 속였을지 몰라도 그녀가 저에게 준 사랑은 진짜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느꼈습니다. 매일의 밥상에서 반듯하게 다려진 셔츠에서 보았습니다. 옆집 박 할아버지와 동네 아이들에게 보여준 그녀의 친절함, 그 모든 것이 진짜였습니다.
저는 남자의 자존심이 상해서 화를 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구원자가 아니라 그녀가 위장막으로 선택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에 화가 났던 겁니다. 하지만 그게 뭐 어떻습니까? 위장막이든 아니든 우리는 함께 살았습니다. 사랑이 싹듬습니다. 저는 제가 그녀를 사랑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누구이든 벙어리 수진이든 디자이너 유람선이든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그녀라는 사람을, 그녀의 다정함과 강인함을 사랑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저씨 말이 맞아요. 감사합니다. 여기 돈이요. 저는 급하게 지폐 몇 장을 상위에 던지고 거스름 돈을 기다릴 새도 없이 뛰쳐나왔습니다. 집에 가야 했습니다. 당장 가야 했습니다. 수진에게 제가 그녀를 용서한다고, 사랑한다고 말해야 했습니다. 저는 달렸습니다. 미친 듯이 밤거리를 달렸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제가 늦게 돌아가면 그녀가 또 나쁜 생각을 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녀는 이미 한 번 벼랑 끝에 몰렸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녀를 두 번째로 벼랑 끝으로 민 사람이었습니다. 서울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날의 희미하고 푸른 빛이 골목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미친 사람처럼 달렸습니다. 가슴이 타는 듯 아팠습니다. 피곤해서가 아니라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너무 늦을까봐 두려웠습니다. 어젯밤 제가 뱉은 잔인한 말이 모든 것의 끝이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역겨워 그 말이 제 속을 파고들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쓰레기였습니다. 저는 골목으로 뛰어들다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습니다. 3평짜리 단칸방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문은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수진 씨, 나왔어요.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방은 무섭도록 차갑고 모든 것이 소름 끼치게 깨끗하고 단정했습니다. 비단 보따리, 재봉틀, 디자인 스케치,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매일 저녁 밥을 먹던 작은 상 위에는 반듯하게 정리된 돈다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통장이 있었고 맨 위에는 편지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심장이 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작은 수첩 속에 삐뚤빼뚤한 글씨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디자이너 유람선의 진짜 글씨체였습니다. 민수 씨, 이 글을 읽을 때쯤이면 저는 떠나고 없을 거예요. 미안해요. 이 사과는 제가 당신을 속였기 때문만이 아니라 당신을 이 복잡한 문제에 끌어들였기 때문이기도 해요. 당신 말이 맞아요. 저는 당신을 이용했어요. 처음 당신의 청혼을 받아들인 건 저에게 위장막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적을 피해 숨을 안전한 곳이 필요했어요. 저는 이기적이었고 당신의 친절함을 제 방패로 삼았어요. 하지만 민수 씨, 단 한 가지만은 믿어주세요. 당신을 향한 제 사랑은 진짜였어요. 당신과 함께 살면서 시멘트 포대를 나르며 지쳐 쓰러지는 당신을 보고 까닭 없이 신경질 내면서도 다음날 아침이면 제게 시장 갈 돈을 쥐어주던 당신을 보고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 앞에서 저를 지켜주던 당신을 보면서 저는 당신을 사랑하게 됐어요. 당신의 정직함, 친절함, 그리고 너무나 인간적인 단점들까지도 사랑했어요. 당신에게 모든 걸 말하려고 여러 번 생각했지만 두려웠어요. 당신이 어젯밤처럼 저를 쳐다볼까봐 두려웠고 당신을 위험에 빠뜨릴까봐 두려웠어요. 이제 모든 것이 밝혀졌으니 저는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수 없어요. 더 이상 당신의 짐이 당신의 수치가 될 수 없어요. 당신은 저 같은 거짓말쟁이가 아니라 당신 곁에서 자랑스럽게 함께 걸을 수 있는 평범한 여자와 더 나은 삶을 살 자격이 있어요. 이 돈은 제가 디자인으로 번 돈이에요. 당신께 남겨둘게요. 제가 당신에게 준 상처와 희생에 대한 작은 보상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이 돈으로 어머니께 용서를 구하세요.
그분은 저 때문에 너무 많은 고통을 겪으셨어요. 저를 찾지 마세요. 저는 이제 제 과거와 마주하러 가야 해요. 안녕히 계세요. 제가 만난 가장 착한 남자. 편지를 다 읽고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손에 든 편지가 흠뻑 젖었습니다. 저는 상의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부짖었습니다. 수진 씨, 가지 마요. 내가 잘못했어요. 너무 늦었습니다. 포장마차 주인의 조언도 저의 용서도 모든 것이 너무 늦었습니다. 어젯밤 저는 그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어젯밤 저는 그녀의 마지막 희망을 죽였습니다. 제가 그녀를 떠나게 만든 마지막 사람이었습니다. 한때 보금자리였던 3평짜리 단칸방은 이제 텅 빈 공허함과 극한의 후회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그녀를 잃었습니다. 정말로 잃어버렸습니다. 저는 단칸방에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몰랐습니다. 하루일 수도 이틀일 수도 있었습니다. 먹지도 마시지도 자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수진의 편지만 멍하니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일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공장에서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바깥 세상은 더 이상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유일한 밭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웃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벙어리 갔나봐. 민수, 돈 훔쳐서 도망간 거 아니야.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런 종류는 믿을 게 못 돼. 들렸지만 분노할 힘도 없었습니다. 제가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동네의 시끄러운 노크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매우 정중하고 단호한 소리였습니다. 저는 몸을 끌고 나가 문을 열었습니다. 말끔하게 정장을 차려입은 남자였습니다. 라딘 매장에서 수진을 디자이너라고 불렀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수염이 덥수룩하고 눈은 매하며 옷차림은 엉망인 저를 쳐다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수 씨. 저는 김 실장이라고 합니다. 라딘의 관리자이자 유람선 씨 가족의 친구입니다. 저는 적대적인 눈빛으로 그를 쳐다봤습니다. 당신들이 그녀를 어디로 데려간 겁니까? 김 실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희가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떠났습니다. 저희도 지금 그녀를 찾고 있습니다. 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찾고 있다고요? 어디 있는지 모른단 말입니까? 네, 이곳을 떠난 후로 람선 씨는 누구와도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김 실장은 안타까운 눈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제가 이곳에 온 것은 람선 씨의 부탁 때문입니다. 모든 일이 해결되면 가장 먼저 소식을 전해주고 싶은 사람이 민수 씨라고 말했습니다. 해결이라니 무슨 해결이요? 김 실장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러 왔습니다. 람선 씨에게 누명을 씌웠던 그 옛 동업자가 어제 아침에 체포되었습니다. 귀가 멍멍해졌습니다. 체포됐다고요? 그렇습니다. 김 실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람선 씨가 이곳에 숨어 지낸 것은 단순히 안전을 위해서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저와 함께 조용히 일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가명으로 라딘을 통해 디자인을 팔아 그놈을 유인했던 겁니다. 저희는 그가 누명을 씌우고 디자인을 도용했으며 협박까지 했다는 증거를 충분히 모았습니다. 어제 아침 경찰이 움직였고 그는 더 이상 발뺌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결국 그 비단 옷감들, 재봉틀, 배달 가던 길, 모든 것이 그녀의 일이었던 겁니다. 그녀가 홀로 짊어졌던 조용한 전쟁이었습니다. 유람선 디자이너님은 김 실장이 존경심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완전히 자유로워졌습니다. 누명을 벗었습니다. 기뻐해야 할 일이었지만 가슴이 조여오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제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승리했고 저를 떠났습니다. 승리를 앞둔 그녀에게 모욕을 준 바보 같은 저를. 그래서 그녀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구명조끼를 붙잡듯 김 실장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제발요. 만나야 합니다. 사과해야 해요. 김 실장은 저를 보았습니다. 람선 씨는 민수 씨가 자신을 혐오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다시는 보고 싶어 하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그녀가 틀렸어요. 혐오스러운 건 바로 저예요. 제발 도와주세요. 어디 있는지 아시잖아요. 저 좀 데려다 주세요. 김 실장은 저를 한참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디 있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가 갈 만한 곳은 한 군데 알고 있습니다. 김 실장은 저를 차에 태웠습니다. 고급 승용차는 제가 살던 가난한 동네를 빠져나갔습니다. 차 안에서 제 마음은 불타는 듯 했습니다. 우리는 라딘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차는 교회의 조용한 공원 묘지 앞에 멈췄습니다. 이곳은 람선 씨 부모님께서 잠들어 계신 곳입니다. 김 실장이 말했습니다. 사고로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아버님은 심장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딸이 누명을 쓰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으셨죠. 어머님도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얼마 뒤 아버님을 따라가셨습니다. 오늘이 그녀가 누명을 벗은 날이니 아마 이곳에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차에서 뛰쳐나가 안으로 달려갔습니다. 묘비의 이름을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수진이 2개의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흰 국화한 다발을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가늘고 외로웠습니다. 제가 비 오는 날 밤에 처음 만났을 때와 똑같았습니다. 수진 씨, 제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수진은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저를 보고 그녀는 당황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녀는 뒤로 물러서며 도망치려 했습니다. 저는 달려가 뒤에서 그녀를 와락 껴안았습니다. 가지 마요, 수진 씨. 가지 마요. 내가 미안해요. 수진은 제품에서 발버둥 쳤습니다. 놔요. 여긴 왜 왔어요? 어서 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절망에 차 있었습니다. 안 가요. 저는 그녀를 더 꽉 껴안았습니다. 내가 쓰레기였어요. 용서받지 못할 말을 했어요. 날 때려요. 날 욕해요. 하지만 날 떠나지는 마요. 제발요. 수지는 발버둥을 멈췄습니다. 그녀의 몸이 떨리기 시작하더니 이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수년간 억눌려왔던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돌아서서 제 가슴을 쿵쿵 쳤습니다. 왜 나한테 그랬어요? 그 말이 얼마나 아팠는지 알아요? 알아요. 저는 그녀가 때리는 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난 비겁한 놈이었어. 내 자존심만 생각했어요. 미안해요, 수진 씨. 저는 그녀를 안고 그녀가 제 품에서 눈물이 마를 때까지 울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한참 후에야 그녀는 진정되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사랑해요. 당신이 벙어리 수진이든 디자이너 유람선이든 상관없어. 난 당신이 내 아내라는 것만 알아. 내가 가장 힘들 때 묵묵히 곁을 지켜주고 나에게 보금자리를 만들어준 사람이라는 것만 알아.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붉게 충혈된 눈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거짓말 위에 세운 사랑이 어떻게 진짜일 수 있어요? 진짜예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 편지를 읽었지만 내 일기장은 아직 다 읽지 못했잖아요. 그녀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 일기장은 바로 우리가 함께한 지난 1년이에요. 수진 씨, 나도 비밀이 있어요. 내가 당신에게 청혼하던 그 밤, 난 거짓말을 했어요. 나 혼자서는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죠. 사실은 당신이 없었다면 난 분명히 무너졌을 거예요. 나를 구한 건 바로 당신이었어요. 수지는 저를 보다가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벙어리 수진의 낡고 달아빠진 수첩이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저에게 건넸습니다. 제가 펼쳐보자 마지막 페이지에 언제 썼는지 모를 그녀의 글씨가 있었습니다. 민수 씨, 내 인생 최고의 대박이 되어줘서 고마워요. 저는 웃음이 터졌습니다. 눈물이 다시 솟았습니다. 우리 화해하는 거죠? 수지는 저를 보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든 어둠을 걷어내는 환한 미소였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민수입니다. 당신을 알게 되어 기쁩니다. 유람선 디자이너님. 유람선이 맑은 목소리로 웃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람선이에요. 당신의 아내가 되어 기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5년 후 햇살이 가득한 한 패션 디자인 스튜디오 유람선이라는 이름이 걸려 있었습니다. 화려하진 않았지만 아늑하고 세련된 자신만의 영혼이 깃든 공간이었습니다. 이 브랜드는 지금 서울에서 가장 주목받는 이름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람선, 제 아내는 마네킹에 드레스를 매만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예전처럼 깡마르지 않았습니다. 건강하고 아름다웠고 성공한 여성의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민수 씨, 그녀가 불렀습니다. 이번 달 장부 좀 봐줄래요? 뭔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저는 사무실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더 이상 시멘트 가루를 뒤집어 쓴 노동자 민수가 아니었습니다. 흰 셔츠에 반듯하게 다려진 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저는 브랜드 유람선의 운영이사 민수였습니다. 우리가 화해한 후 저는 공장으로 돌아가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수진이 준 돈으로 경영학 수업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에겐 재능이 있어. 나에겐 없지만 내가 당신의 재능을 관리하는 건 도울 수 있어. 그리고 우리는 맨손으로 함께 다시 시작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제가 나가서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저희 어머니 김 여사는 이제 더 이상 돈 때문에 찡그린 얼굴을 한 까칠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혈색이 좋고 인자한 모습이셨습니다. 어머니는 연잎밥이 가득 담긴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내가 방금 만들었다. 우리 며느리 어디 있냐? 뜨거울 때 먹으라고 해라. 맨날 그림만 그리느라 삐쩍 말라서는. 어머니는 며느리의 열렬한 팬이로가 되셨습니다.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니셨습니다. 우리 며느리야. 디자이너 유람선. 텔레비전에도 맨날 나와. 예전에 최 아주머니는 저를 만나면 멋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수 자네 정말 복 받았어. 자네 어머니도 복 받으셨고 어머니는 제가 람선을 집에 데려간 직후에 우리와 화해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어안이 벙벙해 하셨지만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람선을 끌어안고 우셨습니다. 그녀에게 사과하셨고 그녀를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그날 밤은 섣달그잼이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3평짜리 단칸방에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작고 아늑한 강이 보이는 베란다가 있는 집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와 람선은 서로에게 기댄 채 불꽃놀이를 보고 있었습니다. 벌써 5년이네. 람선이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맑고 따뜻했습니다. 아직도 믿기지 않아. 꼭 꿈만 같아. 꿈 아니야, 진짜야.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날 나를 쫓아와줘서 고마워요. 나를 용서해줘서 고마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더 고마워해야 할 사람이야. 저는 제 아내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재능 있고 아름다웠으며 그 마음은 외모보다 더 아름다웠습니다.
제가 실직하고 절망 속에서 비를 맞던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단순한 동정심 때문에 벙어리 아가씨와 결혼했던 무모한 결정을 떠올렸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무모했다고, 인정이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웃들은 제가 운이 좋았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해 구멍가게의 벙어리 아가씨와 결혼하기로 했던 그 마음. 약한 결정은 희생도 행운도 아니었다는 것을, 그것은 제 인생 최고의 대박이었고 가장 현명한 결정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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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을 말입니다.